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한 주 동안 있었던 뉴스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야 외전, 함께 하실 패널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오늘은 오랜만에 뉴스야 코너를 찾아와 주신 이 반가운 분이 있는데요. 장혜찬 시사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뉴스야의 개국공신 장혜찬입니다. 네. 개국공신 또 이렇게 표현하니까 느낌이 새로운데요. 2019년에는 1년 동안 매일매일 이 자리를 지켰었으니까요. 네. 그때부터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은 반가워해 주실 것 같고 네. 신규 청취자분들은 쟤 뭐야 뭐 이러실 것 같은데 지금 무슨 얘기예요? 아무튼 개국공신입니다. 그래도 정치적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셔서 이제 거의 거꾸로 얘기하면 시사야가 키운 유명 시사평론가 김성환이 키운 보수의 인재입니다. 네, 그런 개념을 좋아하시나 봐요. 개국공신 뭐 이런. 지금 윤석열 캠프에서도 개국공신 아니십니까? 아니 뭐 그렇지는 않고요. 아니 개국을 해야 개국공신이 되는 거죠. 지금 말 실수한 거. 미간 말찍 아니 처음에 캠프 네. 만들 때 그 윤석열 전 총장이 선택한 청년 평론가 이래가지고 그렇죠. 예. 거의 됐어요. 최초의 인재 영입이었어요. 뭐 두 번째인지 첫 번째인지 아무튼. 네. 거기서는 미간 말찍입니다. 네, 오늘 좋은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국민의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오늘 네. 2차 예비경선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 유승민 전 의원, 원희룡 전 제주지사 이렇게 4명이 본경선에 진출했는데요. 이건 뭐 장혜찬 평론가께 여쭤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결과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지금 김민하 평론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윤석열 후보의 국민 캠프에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기분 좋은 결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사실은 윤석열 후보, 홍준표 후보, 유승민 후보 세 사람에 대해서는 많은 언론과 전문가들이 예측을 했었죠. 네. 결국 4위가 누가 될 것이냐 4등 싸움이 굉장히 치열했다고 보여질 수밖에 없는데 그중에 원희룡 후보가 저는 4위에 오른 것은 국민의힘 전체로 봤을 때 네.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다. 혹시 예측했어요? 저는 뭐 지난 어제 있었던 다른 프로 방송에서도 4위는 원희룡 후보가 될 것이라고 그래요? 말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다른 후보들이 경선 과정에서 서로를 향한 어떤 네거티브나 비판에 조금 집중할 때 네. 원희룡 후보는 이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서 대장동 네. 의혹에 대해서 상당히 상세히 설명하면서 다른 후보들을 겨냥하지 않고 이재명 지사나 여권을 많이 겨냥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국민의힘의 여러 대선 주자군을 보면 정책과 관련해서는 보통 유승민 후보에게 사람들이 많이 기대를 했거든요. 네. 정책 전문성이나 경제와 관련된 부분들. 근데 제가 봤을 때 유승민 후보가 이 경선 기간 내내 정책 전문가로서 본인의 역량을 보여주기보다는 1등 후보 때리기. 네. 여기에 좀 집중하느라 그 정책 전문가 색깔이 좀 바랜 경향이 있습니다. 그 빈틈을 원희룡 후보가 네거티브나 다른 후보 비판을 자제하면서 정책 전문가 포지션을 잘 잡은 게 아닌가. 그래서 사실 당내 지지세가 있었던 뭐 황교안 후보나 최재형 후보보다 네. 더 높은 의외의 깜짝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아닌가. 근데 이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본 경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4위가 황교안 후보가 될 것이다 예측했던 우리 김민하 평론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사실 뭐 그때 배종찬 소장님이 원희룡 지사를 예측하셨고 네. 저는 이제 황교안 대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예. 그래서 뭐 같이 있었으면은 승자 패자 이렇게 표정이 완전히 갈렸을 텐데. 네, 이런 것 같아요. 그 원희룡 지사가 사실 지금 뭐 정책적인 어떤 측면 그런 것들을 짚는 역할을 이제 해서 당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을 것이다 이제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는 토론회를 쭉 지켜보면서 네. 원희룡 지사가 지실력을 못 내고 있다고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정반대 해석이네요. 그렇죠. 분명히 제가 더 많은 기대를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제주도지사를 지냈고 그다음에 그동안 이제 중도적인 메시지를 갖고 있는 그런 인사로 이제 네. 많이 조명을 받았고 했는데 토론에서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 지지세를 확실하게 지금 구축하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 그래서 지지율이 낮은 상황에서 자기 조직에 굉장히 강하게 어필을 하고 있는 황교안 대표가 만약에 똑같은 1%대 지지율이라고 하면 그래도 조금 더 앞서 나가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원희룡 지사가 두 가지 점에서 이제 유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은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네. 대장동 이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원희룡 지사가 막판 스퍼트를 굉장히 강하게 했습니다. 이게 토론도 토론이지만 언론 인터뷰나 이런 걸 통해서 그리고 유튜브 방송 이런 걸 통해서 네. 지금 뭐 언론이 쓰지 않습니까? 대장동 1타 강사. 네.
그 공부도 잘했잖아요. 네. 이제 과거에 네. 네, 그 학력고사 전국 뭐 1등. 수석이었죠. 예. 네, 그런 걸 보여주면서 그런 것들이 좀 어필한 것 같아요. 아, 원희룡 지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니까 이재명 지사하고 승부를 할 수 있는 뭐 그런 장점이 있겠구나. 이런 점 그래서 4강에 보내가지고 이재명 지사하고의 어떤 그런 각을 더 세울 수 있는데 역할을 하게 하자. 이런 판단이 첫 번째가 있었을 거고 두 번째는 나머지 후보들 윤석열, 유승민, 그다음에 홍준표 이 세 후보가 볼 때 아무래도 원희룡 지사가 올라오는 게 가장 부담이 적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황교안 대표나 하태경 후보나 이렇게 올라왔을 때는 그 셋 중에 누구라도 이것은 불편하다라는 심기를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데 원희룡 지사가 올라오면 어쨌든 상당히 전체적인 토론의 어떤 그림이나 이런 게 중도적이고 합리적이고 이렇게 비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후보들의 지지층 중에 전략적인 선택을 한 그런 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차피 3명은 진출하는 거니까 이건 정해진 거니까 만약에 4위를 해야 된다고 하면은 내가 전략적으로 누구를 이제 지지해야 될까 아마 이런 판단도 일부 작용을 해서 그 두 개가 이제 시너지를 이제 효과를 내면서 이제 원희룡의 4위 그래서 사실상 이 컷오프 결과는 원희룡의 승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는 선거를 하다 보면 네. 당의 사무처 당직자들이나 각 지역 당협위원장들 또 지방 당원의 이제 사무국의 당직자들 여러 가지 면밀하게 체크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사실 오늘 발표가 나기 이전에 어제나 뭐 한 이틀 전에 어떤 보고서들을 저희가 전략 차원에서 많이 접했냐면 사무처 당직자들이나 각 지역의 당협위원장 또는 주요 사무국에 있는 사람들이 4위에 관심이 더 많았다. 그리고 사실은 황교안 전 대표가 유력한 4위 후보로 언론에서 급부상하자 황교안 전 대표가 되는 걸 조금 막자는 차원으로 네. 실제로 본 경선에서는 아마 윤석열 후보나 홍준표 후보를 지지할지도 모르는 사무처 당직자들 위주로 또는 당협위원장들 위주로 4위 원희룡을 올리자 이런 분위기가 좀 흐름을 탔었다고 합니다. 그래야만 황교안 후보가 얘기하는 부정선거가 그럼 많은 거예요? 아니죠. 황교안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황교안 후보를 떨어뜨리기 네. 위해서 조직에서 자발적인 흐름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런 네. 분위기를 저희도 며칠 전부터 좀 감지하고 있었는데 황교안 전 대표에 대한 정치적인 평가는 차치하고서라도 이분이 경선 내내 보여줬던 주요 전략이 부정선거 부각이었는데 네. 그 부정선거 이야기가 본 경선에서도 계속 한 달 동안 반복되게 된다면 어느 후보든 달가운 상황은 아닌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조직이 아니라 당직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원희룡을 4위로 만들자는 그런 흐름이 좀 바람을 탔다 지난 며칠 동안 그런 현장에서의 분석 보고서도 올라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방금 전에 농담으로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전략적 선택들이 계속 작동하고 있었다 안에서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뭐니 해도 제일 큰 관심사는 윤석열, 홍준표, 윤석열 두 후보 중에 누가 1위를 했을까, 이겼을까, 어느 정도 격차가 벌어졌을까 이거 아니겠어요? 지금 사실 이거는 당 선관위에서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이건 어떤 분 얘기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역시 캠프 내부의 얘기를 들어봐야죠. 네, 어떻게 생각하는지. 근데 사실 당 관계자나 캠프 관계자가 이 순위나 구체적인 득표율 자료에 대해서 말하면 그 자체가 당원 당규 위반 또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간접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오늘 조선일보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요 언론 중에서 유일하게 순위에 대해서 언급한 기사인데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만 조선일보라는 그래도 우리 사회 언론 지형에서 권위 있는 곳이 예. 아무 근거 없이 그런 기사를 쓰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는 예상을 하고요. 오늘 아침 이후에 이제 저희 캠프 내부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 그래요? 굉장히 밝았다. 1차 경선 끝났을 때도 분위기 좋았지만 2차 경선 끝나고 분위기가 조금 더 좋았다. 뭐 그 정도 이야기만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일단 김민하 평론가 평가 듣고 그다음에 조금 더 얘기 더 이어가죠. 일단 윤석열 전 총장이 1위를 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모로 이제 그동안의 여론조사상에서는 좀 흔들리는 모습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당원 투표라는 이런 측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우위가 있었지 않았나 싶고 그리고 지금 이제 구체적인 순위나 이제 그런 숫자를 얘기하면 문제가 생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네. 다른 어떤 분은 다른 언론에서는 뭐 4%포인트 차이로 뭐 이겼다 이런 말씀도 막 하셨거든요. 이 캠프 관계자 중에. 네. 그런 것들을 종합을 해볼 때 그런 반응들을 종합을 해볼 때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이겼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스코어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완전히 이제 압도적인 승리다 이런 건 아니었을 것 같고 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총장도 이제 소감을 그렇게 수레를 했겠죠.
그동안 이제 이 정치 참여 선언을 하고 나서 이렇게 좀 상당 기간이 이제 지났는데 이 100일이 태어나서 제일 길었던 시간이다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뭔가 이제 이 돌아보면서 자신이 이제 그동안 100일 동안 했던 걸 돌아보면서 뭔가 나아진 모습들을 보이겠다라고 했으니까 아마도 여러 가지 우려가 되는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안심할 수 있는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다는 거니까 뭐 압도적인 승리까지는 아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렇게 좀 분위기가 좋고 안정적으로 뭐 이겼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판단을 한다면 위장당원 논란은 뭐하러 제기했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죠. 전체적으로 가입한 이 수많은 신규 당원들 전체를 뭐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예. 사실 윤석열 후보가 다른 주요 후보 중에서 아마 가장 먼저일 겁니다. 지난 10월 1일에 예. 국민의힘 당원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 특히나 2030 세대 위주로 많이 늘어나는 것, 지도부나 이준석 대표님의 공이 크다는 글을 공개적으로 올린 바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마치 신규 당원 가입한 분들에 대해서 다 비판했다고 보는 건 좀 다른 후보들의 정치적 프레임이었던 것 같고. 아니요, 윤석열 후보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다만 일부 이제 이중 당적이나 일부러 이제 국민의힘에 가입했다고 하는 인증 글들을 온라인에 올린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런 증거들이 많이 체증이 돼 있어서 경각심을 가지지 않은 차원의 이야기였다. 그리고 실제로 지난 총선 직전에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도요.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4만 명 정도의 위장 당원을 걸러내서 경선 참여해서 배제시켰더라고요. 네네. 더불어민주당 역시나 그런 전례들이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당원들에게 호소하면서 진짜 정권 교체를 바라는 당원들이 더 열심히 투표 많이 해달라 그런 동료의 차원의 메시지였다고 봐주시면 좋을 근데 것 뭐 같습니다. 사실관계라기 문제라기보다는 위장당원 얘기를 언급한 게 혹시 이제 원래 국민의힘 당원은 한 28만 명 정도 되잖아요. 근데 이준석 대표 들어서고 난 다음에 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입당하고 난 다음에 다 합치면은 한 26만 5천 명이 맞아요. 27만 명 정도가 더 늘어났다고. 예, 입당했다고 하고 이번에 권리당원이 23만 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그런 지형으로 볼 때 윤 전 총장의 지지세가 좀 고령층에 몰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의식해가지고 위장당원 논란 제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는 목소리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있다는 거죠. 그렇다기보다는 정말로 이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증거들에 대해서 우려되는 지점 이런 부분을 지지층과 당원들에게 호소한 것이고 그래서 더더욱 정권 교체 바라는 분들이 당원분들이 좀 귀찮지만 투표 잘해달라 이런 투표 독려 캠페인의 한 일환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월 1일에 이미 공개적으로 2030 세대 위주로 한 신규 당원 증가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는 메시지를 냈기 때문에 네. 그 두 가지를 자꾸 교묘히 섞는 건 제가 봤을 때 다른 후보들이 조금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서 만든 프레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김민하 평론가 어떻게 보십시오? 그 이번에 이제 신규로 가입한 당원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나요? 이 결과에 이번 결과에. 뭐 이 영향을 미쳤겠죠. 그리고 이제 신규로 입당한 당원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준석 대표의 어떤 그 돌풍 이런 것들에 상당한 기대감을 갖고 입당을 했기 때문에 네. 초반에는 아마도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좀 호의적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준석 대표하고 윤석열 전 총장이 마치 이제 대립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구도가 짜이면서 실망한 부분들이 있을 거고 그래서 네. 이제 홍준표 후보로 많이 쏠렸었는데 또 중간에 홍준표 후보가 뭐 조국 송이니 뭐니 해가지고 하태경 후보한테 일격을 당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이 표가 전체적으로 이제 흔들리는 과정들이 있었을 것 같고 그래서 아무래도 경향적으로는 이제 홍준표 후보한테 유리했을 수는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일방적인 득표를 했을 것이냐는 좀 이제 저는 거기서는 의문인데 다만 이런 것은 있어요. 이게 위장당원 이런 논란을 1위 후보가 어떤 방식으로든 그게 2030을 겨냥한 거든 아니든 어떤 방식으로든 이렇게 어떤 선거에 대한 언급으로 이렇게 하는 게 적절하지 않거든요. 이것은 예를 들면 열세에 있는 후보라든지 네. 굉장히 어떤 소수파 전략을 쓰는 그런 후보라면은 뭐 이런 논란을 꺼내들 수가 있는데 대세를 타야 되는 후보가 지금 투표를 해야 되는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은 위장당원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대통령 후보가 나왔는데 어떤 특정한 어떤 사람들이 있다. 지금 투표를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를 왜 하는가는 상당히 의문이죠. 이런 얘기를 해서
이 당원들의 성격 때문에 투표의 성향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게 저 후보의 철학인가? 여기서 제가 볼 때는 간표현이 생긴다 이런 네.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거는 위기관리 능력을 평가해야 될 일이고 그 당원들이 뭐 모욕감을 느꼈는지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아쉬운 게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문제가 터지면 계속 어떤 음모다. 어떤 배경이 있다. 뭐 어떤 공작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는데 그 연장선으로 보이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네. 앞으로는 안 그랬으면 좋겠다. 이거 왜냐하면 특보님이 나오셨으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도 드리는 거죠. 근데 반론을 실제로 일단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여권에서 네. 윤석열 후보만 유독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아이고 그거 앞서가는 그리고 후보니까 제가 당연한 모든 거예요. 방송에 출연해 보면 제가 네. 방송 참 많이 하잖아요. 소위 민주당이나 여권 패널분들이 언제부터 그렇게 홍준표 후보 팬이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기류가 있어요. 아, 그렇다 보니까 네, 견제 심리가 작동하고 있다. 견제 심리라기보다는 왜 굳이 민주당에서는 유독 윤석열 후보만 공격하는가? 정권 연장을 위해서 윤석열만 무너뜨리면 다른 후보들이 국민의힘 후보가 됐을 때는 충분히 정권 연장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즉 정권 교체를 가능성을 두고 보면 민주당은 정권 교체를 원하지 않을 거잖아요. 예. 그러면 반드시 쓰러뜨려야 될 후보를 윤석열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어떤 지지층이나 정권 교체를 바라는 분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민주당이 왜 유독 윤석열 후보를 상대로만 여러 가지 언론을 이용한 공격이나 정치 공작이나 비판 등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본질적인 이유를. 왜 그런 것일까? 여기에 대해 환기시키려는 차원의 메시지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건 사실 뭐 국민의힘에서도 그 이재명 후보 집중 견제하는 거하고 비슷한 이제 현상이 아닐까 싶은데요. 혹시 김민하 평론가 말씀하시죠. 윤석열 전 총장의 특수성이 있는 거죠. 이 정권에서 검찰총장을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과거에 이제 조국 전 장관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그 민주당 지지층이 굉장히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강한 견제를 받는 측면들이 있고 네. 그리고 이 정권이 거의 모든 걸 하여튼 걸고 하고 싶었던 검찰개혁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어떤 상징성 있는 안티테제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적대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맥락이 있는 거죠. 그런데 네. 이런 맥락이 있는 건 윤석열 전 총장이 등에 그 짐을 지고 지금 정치를 하겠다고 나선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지금 1위 후보라고 하면 국민의힘에 네. 그 1위 후보다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안정감을 기하는 것이 저는 훨씬 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1위 후보가 계속 이렇게 어떤 음모론적인 발언을 계속 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게 훨씬 많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혹시 경선에서는 뭐 이렇게 1위를 할지 모르지만 본선에 가면 이게 뭔 도움이 되겠습니까? 어차피 본선이라는 것도 자기 지지층의 플러스 알파를 가져와야지 이제 이길 수가 있는 건데 그 점을 깊이 고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네. 김민하 평론가 말 또 일리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보통 민주당도 경선 전략과 본선 전략을 좀 달리 취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네.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경선에서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 메시지 거의 안 내고 있고 예. 또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도 비판 메시지를 안 내고 피하거나 침묵하는 방식을 택해요. 그런데 만약 경선이 끝나고 본 후보로 확정되면 예. 저의 정치평론가로서의 예상입니다만 이재명 지사 측에서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실정 중에 특히 부동산 문제라던가 조국 전 장관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하게 선을 그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네. 결과적으로 정치인들의 입장이나 말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경선 국면에서 조금 더 주도적으로 돼야 될 메시지와 본선 국면에서 조금 더 집중해야 대해서 내야 될 메시지의 각도가 약간 다른 것이다. 그런 부분은 민주당도 동일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네. 그 부분은 이게 이게 각 후보의 전략도 전략인데 그런 전략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장해찬 특보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전략도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전략이다라고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전략이다라기보다는 저게 어떤 철학이나 태도이나 그리고 또는 뭐 실언이라고들 얘기하는 그런 부분의 연장선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이는 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 경선용 메시지가 있고 그다음에 본선에 가면 아마 중도 확정을 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는데 네.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가령 국민의힘이 지금 놓여 있는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보면 이준석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앞서 나가고 대표가 될 때 과연 그런 내부용 메시지로 승부를 해가지고 앞서 나갔느냐 아니거든요. 보수는 바뀌어야 된다고 그랬고 이 탄핵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탄핵을 인정을 해야 외부에 있는 주자들이 들어온다고 했고 그런 맥락을 다 만들어 가면서도 대표가 됐습니다. 네. 제가 볼 때 윤석열 전 총장이 외부에서 온 이런 카드라고 한다면 네. 국민의힘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고 어떻게 개혁해야 되는지를
좀 중심에 놓고 이준석 대표와 같이 당 개혁이나 이런 것들 보수가 새로워져야 된다 이런 걸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음모론이란 말이죠. 공작 정치라고 하고 위장정원이라고 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한계가 명확할 거라는 거죠. 실제로 이건 저는 뭐 정치 공작이 도를 넘어설 정도로 요 마무리하도록 좀 지나친 하죠. 측면이 있다. 네. 저는 실제로 이 민주당의 윤석열 후보를 향한 정부 여권의 정치 공작이나 음모가 음모론이라고 평가하셨지만 너무 지나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생각을 했고요. 네. 말씀하신 중도화 전략이나 이제 중도로 더 나아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보완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고 아마 경선 끝나기 전 지금부터도 더욱더 어떻게 중도 국민들에게 더 나아갈 것인가 무당층에게 어떤 메시지를 낼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4강 전략은 짜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죠. 네. 4강 전략은 이전에 이제 지금 두 차례 컷오프한 거하고는 좀 다른 전략을 짜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 또 단순히 이제 김민하 평론가 말한 것처럼 네. 이제부터는 정말 당 경선뿐만이 아니라 그 위에 본선까지 내다보면서 더 많은 국민들을 포용할 수 있는 중도적인 메시지를 어떻게 잘 내느냐 여기에 저는 방점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년 특보로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어깨가 무거워요.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를 듣고 계십니다. 뉴스의 외전. 오늘은 김민하 시사평론가, 장혜찬 시사평론가 두 분 패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국민의힘 본경선 과정의 관전 포인트라고 해야 될까요? 표심을 가를 변수를 좀 꼽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좀 들게 되는데요. 일단 이 유승민 캠프 측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무속인에 의존하는지 여부 이게 검증 대상이다 이런 입장을 또 밝히기도 했거든요. 이 사실 지금 TV 토론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굉장히 큰 쟁점이 되기도 했는데요. 정말 사실 유무를 뭐 오늘 토론하기에는 시간도 부족하고 그러니까요. 이게 윤 전 총장이 앞으로 이제 경선을 치러가는 과정에서 어찌 보면 뭐 일반적으로는 상당히 정치적 부담이 될 것이다. 또 지지율에는 안 좋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이제 높다. 이렇게 또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캠프 내부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는 유승민 후보에게 더 마이너스가 됐다는 생각을 좀 해요. 이를테면 뭐 이 무속인에게 의존하는지 여부 아니라고 하면 끝나는 부분인데 국민들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이름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취조하듯 질문을 하다가 정책 전문가, 경제 전문가라는 유승민 후보 기존의 장점을 전혀 못 살린 그러한 패착이 됐다고 보고 이후에 이제 여러 언론 보도가 뒤따랐는데 유승민 후보가 특히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뭐 한 특수부위에 침을 놓는 분 같은 경우는 오히려 과거에 이제 뭐 바른미래당 소속이었고 유승민 후보와 나란히 서서 사진을 찍은 것도 있고 이런 게 다 드러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저는 결코 어느 정치인이나 어느 국가 지도자도 무속인에게 판단을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 그런 지도자들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 과정에서 한두 번 정도 만났을 수는 있고 그 만남을 가지고 당사자들이 자신의 어떤 이름값을 더 높이기 위해서 과장해서 이야기하고 다닐 수는 있겠죠.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질문이나 토론 과정에서 대답을 어떻게 하는가도 중요하지만 어떤 질문을 하는가를 국민이나 시청자들이 굉장히 많이 눈여겨보고 평가 기준으로 삼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발화자에게 질문을 던진 사람에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아마 유승민 후보도 2차 경선 결과를 보고 좀 깨닫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원희룡 후보가 4강이 된 것도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국민들이 그런 질문 자체를 이제는 별로 보고 싶지 않다. 과연 수권 능력을 가진 후보가 누구인가를 보고 싶다. 그런 질문을 해달라. 이런 차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 경선 토론이나 특히 1대1 마스 토론에서는 이런 질문을 꺼내서 집중적으로 제기하는 쪽이 오히려 손해를 더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부당한 공세였고 크게 지지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런 공세를 펼치는 사람이 더 큰 손해를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김민하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논란이 유승민 전 의원한테 유리한 건 없어요. 말씀하신 대로. 뭐 실이 되면 실이 됐지. 그렇게 꼬치꼬치 이제 캐물으면서 이렇게 좀 계속 이렇게 좀 코너로 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사람들이 볼 때 유승민 전 의원한테 그런 이미지가 있거든요. 좀 뭐랄까요? 좀 이제 이렇게 뭐랄까 작은 것을 가지고 뭔가 꼬치꼬치 캐묻는 사람일 것 같다. 좀 작은 것을 문제 삼으면서 마음이 좀 이렇게 넓은 사람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아무래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공부 잘하는 사람 이미지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논란에서 이제 그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게 돼서 이게 실인데
그런데 그럼 뒤집어 얘기해서 그러면 이 논란을 잘 그럼 정리했으면 제대로 잘 했으면 윤석열 전 총장이 상당히 점수를 많이 따을 수도 있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 대응에 있어서 저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대응들을 해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네. 시작이 주술 논란이라는 게 손바닥에 이 임금왕자 쓴 것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네, 사실 네. 그게 있었기 때문에 유승민 전 의원이 그런 전략으로 나온 건데 임금왕자를 쓴 거여서부터 제대로 해명이 됐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네. 저 같은 사람들, 저같이 이제 뭐 그렇게 이 많은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손바닥에 뭘 썼다고 해서 임금왕자를 썼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왕당파라거나 왕정을 지지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네. 뭔가 토론을 잘하고 싶어서 썼는가 보다 해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했으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잘 이해되지 않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 아파트에 할머니가 지지자가 써줬다. 그러면 윤석열 전 총장이 뭐 관리사무소에서 방송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나 지금 토론하러 가니까 빨리 손에 뭐 써주러 오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닌 이상 어떻게 그 할머니 지지자가 매번 토론을 하러 갈 때마다 3번씩 와가지고 어떻게 그걸 써줍니까? 거기서부터 의문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리고 정치인의 토론이라는 것은 토론을 할 때는 뭐 죽일 듯이 막 해도 토론이 끝나고 나면 웃으면서 악수하는 게 그게 이제 정치인의 모습인데 네. 윤석열 전 총장 반대였어요. 막 이렇게 토론할 때는 제대로 이제 방어를 못 하다가 토론 끝나고 나서는 유승민 전 의원한테 가가지고 얘기를 어쨌든 한 거잖아요. 토론 내용에 대해서 네. 문제 제기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네. 문제 제기 내용이 그 천공스님입니까? 뭐 정법입니까? 뭐 그 사람은 미신이라고 하면 명예훼손이 될 수가 있다라고 얘기했다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양측 캠프의 이 얘기가 좀 다르긴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란 건 사실이잖아요. 양쪽이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진심 같은 거거든요. 토론에서 얘기하는 네네. 것보다. 그런 대응이 제가 볼 때는 상황을 훨씬 더 악화시킨다. 그래서 이 문제가 경선에서는 영향력이 없을지 몰라도 본선 가면 계속 이 얘기가 따라다니면서 곤란해질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사실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 한두 끝도 없잖아요. 근데 그 얘기까지는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김나 평론가가 일단 얘기를 꺼냈으니까 그래도 반론 차원에서 장해찬 평론가께 반론기에 드리고 그다음에 다음 얘기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저는 손바닥 왕자 관련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일 겁니다. 네. 이게 정말 이 대선 후보 출마하기 전부터 검찰총장 시절부터 그 주위에서 응원해 주시고 쉽게 말하면 막 반찬도 싸서 보내주시고 하던 열성적인 분들이 계셨는데 네.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와서 구구절절 더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김성환 평론가가 말한 것처럼 그리고 윤석열 후보도 본인이 직접 밝힌 것처럼 여기에 대해서 우려하는 국민들이 있으니 이제는 안 하겠다. 그리고 본의아니게 우려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이다라는 입장으로 가름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논란을 더 키우는 게 국민의힘 전체 경선판을 봤을 때 정권 교체를 바라는 분들에게 바람직한 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뭐 유승민 후보와의 뭐 토론 후 신경전이라는 보도도 있었지만 일단 뭐 가슴을 밀쳤다거나 이런 건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이고 다만 악수하고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저희가 봤을 때는 유승민 후보 측에서 뭐 손을 빼고 좀 냉랭하게 돌아서는 것인데 이 역시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한 언론사 행사에서 두 분이 다시 만나서 악수하는 사진 등도 보도가 되었거든요. 네. 문제는 이런 지역적인 부분이 아니라 지금 국민의힘 경선 토론에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처음엔 집중되었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2차 경선 막바지가 될수록 시청률이나 여러 가지 관심의 지표들이 빠졌어요.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이 될 만한 어떤 이 국가적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관심이 있는 것인데 네. 너무 지역적인 문제들도 1위 후보 때리기 그리고 뭐 저희가 부족한 부분도 있었겠습니다만 논란이 격가지로 튀다 보니까 국민의 관심 자체가 줄어들었다. 그럼 이제 다가오는 남은 토론 한 10번 정도 더 하는 걸로 아는데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뭐 어느 후보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국가 지도자가 될 수 있을 만한 역량이 있는 사람인가 이걸 검증하는 정말 그 맞수 토론 1대1 토론 이런 것들이 펼쳐져야만 국민의 관심을 다시 끌어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는 여기까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남은 리스크라고 얘기할 만한 고발사주 의혹부터 시작해서 얘기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그 얘기까지 또 얘기가 쭉 퍼지기 시작하면 얘기가 너무 길어질 것 같고요. 일단 민주당 얘기도 좀 해보죠. 민주당의 3차 선거인단 온라인 투표가 마감이 됐는데요. 투표율이 74.7%가 나왔습니다. 이 어느 후보한테 유리하게 작용하게 될지 일단 뭐 3차 슈퍼위크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으니까요. 3차 슈퍼위크 결과까지 예측해 주시면서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이건 김민하 평론가께서 먼저 얘기해 주시죠. 일단 뭐 투표율이 상당히 올랐다는 것은 뭐 어느 후보든지 간에 뭐 결집이 있었다는 얘기겠죠. 근데 그걸 이제 서로의 논리로 얘기를 하는데 이재명 네. 지사 쪽은 이제 아무래도 자기들이 공격을 많이 받다 보니까 우리 지지층이 결집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이낙연 전 대표 쪽은 이재명 지사가 불안해졌기 때문에 불안한 후보라는 게 증명이 됐기 때문에 네. 이제 그동안 이제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좀 마음을 놓고 있었던 이낙연 이 지지자들이 뭉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두 개가 같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 현상이 같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제 투표가 이제 좀 투표율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재명 지사가 이 시체 말로 하면 벌어놓은 게 많이 있습니다. 네, 그동안에 이제 워낙 이제 55% 이 아래 수준에서 계속해서 득표를 해왔기 때문에 과반 이상의 득표가 결과적으로 나와서 결선 없이 본선에 가는 것은 어느 정도 상당히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 아닐까 하고요. 네. 그런 시나리오, 그런 결론 자체는 지금 그런 결론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다만 대장동 이슈가 이제 앞으로의 검찰 수사나 경찰 수사 진행이 되면서 더 뭐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여전히 흔들릴 여지는 있지만 크게 경선에서는 아직까지는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결선 투표까지 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시는 거죠. 지금까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예. 김민하 평론, 장혜찬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도 특별히 이재명 지사의 1위 기세가 흔들릴 만한 그런 조짐은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대장동 게이트나 여기에 대한 의혹들은 본선 국면에서는 이재명 지사나 민주당에게 악재가 될 수도 있겠지만 네. 경선 국면에서는 오히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대장동 게이트라는 것 자체가 전 국민적인 화제로 떠올랐습니다. 그럼 이런 화제가 발생하게 되면 여야의 어떤 전통적 지지층들이 하나의 후보로 결집하는 양상을 이전 선거에서도 계속 보여줘 왔었기 때문에 네. 고발 사주, 저는 정치 공작이자 제보 사주 의혹이라고 부릅니다만 이 의혹 이후에 오히려 윤석열 후보를 향한 국민의힘 지지층의 이 지지도가 더 결집된 것처럼 네. 대장동 게이트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도는 더 높아지는 거죠. 다만 이게 실제적으로 본선에서 어떤 영향이 있을지는 양측의 후보가 다 결정되고 뚜껑을 열어보면 조금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습니다만 경선 국면에서 1위 후보와 2위 후보의 순서를 바꿀 정도의 파급력을 띠는 이슈는 아니다. 오히려 파급력이 크면 클수록 1위 후보 중심으로 사람들은 뭉치는 경향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이낙연 캠프 서른 공동선대위원장이 지난번에도 비슷한 얘기들을 하고 그랬었는데 이 지사의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구속 가능성을 언급했어요. 이게 상당히 좀 파장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지사가 이 당내 경선에서 승리한다 하더라도 이 원팀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원팀이라는 것은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겠죠, 민주당 입장에서.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서른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구속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누구나 구속될 만한 죄를 지면 그리고 구속에 해당하는 구속 요건에 맞는 어떤 행위를 하면 당연히 이제 그건 구속사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서른 의원이 그럴 정도의 이재명 지사의 어떤 죄에 대한 그러한 죄를 저질렀다는 거에 대한 근거나 제보나 이런 거를 갖고 있다라는 취지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측면도 있는데 그런 게 있으면 제가 볼 때는 경선 과정에서 그거는 문제 제기를 하고 내놔야 됩니다. 네. 그래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경선이라는 안전장치가 있는 거잖아요. 괜찮은 후보를 걸러내기 위한 문제가 있는 후보는 좀 걸러내고 괜찮은 후보를 뽑기 위한. 그런데 그런 것도 또 아니거든요. 문제 제기를 하면서 연기만 계속 피우고 지금 제대로 된 문제 제기를 하지도 않으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지층이 나름의 판단이 있을 거예요. 다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낙연 전 대표 지지층의 경우에는 막 경선을 취소하자고 하고 다시 하자고 하고 연기하자고 하고 이런 논란들이 커지다 보니까 이게 양쪽 지지층의 지금 갈등 구조로 다시 고착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걸 풀어야 되는 어떤 그러한 이제 이 어떤 키도 사실은 이낙연 전 대표 측이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경선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경쟁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경선이 끝나서는 이 원팀을 만들기 위한 나름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핵심인데 이렇게 가서 이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냐가 의문이지만 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부분. 근데 사실 그것도 국민의힘도 한 달 뒤쯤에 결정이 나겠지만 역시 똑같이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굉장히 큰 고민거리 중에 하나가 아니겠어요. 민주당 경선이 그래도 선을 좀 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민의힘 경선도 남은 한 달 동안 더 치열해질 수 있겠지만 상대 후보를 거론하면서 구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은 가장 선거가 치열했던 2007년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선에서도 웬만하면 안 나왔던 말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재명 지사 캠프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 캠프 측 오영훈 대변인인가요? 이쪽을 고소하기도 했었어요. 허위사실 관련해서. 이런 식의 당내 선거에서 고소 고발이 잇따르고 후보가 구속될 수도 있다는 말을 하는 건 나중에 경선이 끝났을 때 원팀을 이루기 거의 불가능한 길로 점점 몰아가는 것이죠. 저는 이럴 때 오히려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 지금 열세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통 큰 모습,
우리가 어떤 결과가 나오든 1위 후보를 최선을 다해서 돕겠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 견마지로를 다하겠다. 이런 모습을 그 캠프 구성원들이나 후보들이 보여주면 민주당 지지층이나 중도층에서 눈길을 한 번 더 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낙연 캠프 측 인사들의 발언 수위를 보게 되면 경선 불복을 대단히 노골적으로 암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여의도 정가에 떠돌지 않습니까?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경선에서 저도 대장동 게이트나 뭐 변호사비 수뢰 의혹으로 이재명 지사가 낙마할 사태까지 계속 고려하면서 기다릴 것이다. 이런 말이 공공연하게 여의도에 떠돌아다닐 정도면 글쎄요. 이게 전략적으로 봤을 때 이낙연 후보에게도 별로 좋은 것 같지도 않고 민주당 전체로 보면 경선 후에 이 후유증을 어떻게 무마할까? 뭐 제가 걱정할 이유는 없지만 정치평론가로서는 걱정이 되는 그 정도의 수위까지 다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으로서는 호랑이 등에 탄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와서 내릴 수도 없는 것이고 이낙연 전 대표의 역할도 중요할 테고 당의 역할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아마도 이재명 지사가 어쨌든 이제 선출이 되고 나면 만약에 선출이 된다면 이재명 지사로 선출이 되고 나면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지금 뭐 여러 가지 의혹이라든가 여러 가지 구설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 재창출을 해야 된다라는 큰 틀에서 아마 뭔가 새롭게 여러 가지 맥락들을 만들어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나오는 얘기가 예를 들면 뭐 유시민 이사장 역할론 뭐 이런 것도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권 재창출을 하자는 쪽으로 이제 방점을 강하게 찍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낙연 전 대표의 역할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지사의 태도 변화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장동 의혹이라는 거에 대해서 네. 오늘 뭐 경기도가 새로운 조치를 뭐 취한다고 발표를 하기도 했지만 그동안 국민의힘 게이트다. 그리고 이거 뭐 이제 파보면은 이재명이 잘했다는 것을 전 국민이 알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이것은 어쨌든 뭐 이 시행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사업인 거 아닙니까? 지금 엉뚱한 네. 사람들이 다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진솔하게 그 당시에 어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진행했던 건데 결과적으로 지금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는 것을 남이 뭐 바뀌어야 된다는 거 말고 본인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게 전제될 때야 사실은 지금 정권 재창출이 그래서 필요하다라는 논리에 정당성이 생기는 거니까 그런 태도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결정하면 그 뒤를 따라가면서 전략을 만들어도 되는 좀 유리한 위치에 서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캠프 내에서 뭐 지금 이제 윤석열 캠프에 계시긴 하지만 계속 이제 고려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반면 교사 삼아야 될 점들이 상당히 많죠. 어쨌거나 네. 이번에 또 4인의 탈락자가 발생했는데 이분들과 함께 정권 교체를 위한 원팀을 구성하자 이런 메시지를 각 후보들이 다 내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그리고 경선이 아무리 치열해져도 서로를 향해서 구속이나 고발 이런 수위로까지는 안 가야겠다는 타산지석을 국민의힘의 모든 캠프들이 아마 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네. 청취자분들도 오늘 의견 진짜 많이 주고 계시는데요. 휴대전화 뒷자리 5927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김성환의 시사야. 요즘 대장동 사건이 대선 주자들의 주 의제가 되는 걸 보면서 이제는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공약들을 뚜렷하게 어필하는 확고한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공약 경쟁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의견을 주셨고요. 1643님. 뉴스야 코너를 했던 장혜찬 시사평론가, 지금 하고 있는 김민아 시사평론가 두 분 간의 묘한 경쟁 심리가 느껴지고 티키타카가 은근 재밌습니다. 그리고 김성환의 시사야 써서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장 평론가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가끔씩이라도. 종종 불러주시면 나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약속하신 거예요? 네. 예, 오늘 나와주셔서 또 나와서 좋은 토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두 분. 뉴스알 외전 김민아 시사평론가, 장혜찬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